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영훈이고 일단 전화번호로 적어놓은 이유는 저는 처음에 대학생 시절 때 보안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현업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 정보보안 쪽에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멘토링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일단 대외 활동으로는 해킹 대회나 버그 바운티라는 활동을 좀 주요적으로 했는데요. 버그 바운티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국가 공공기관의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보통 시행을 하고 기업에서 이제 의뢰를 합니다. 뭐 우리 웹사이트에 대해서 버그 바운티에 참여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해커들이 그 실제 웹 서비스 중인 서비스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취약점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된 네이밍이 걸리게 되는데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도부터 정보보안 쪽으로 정보보안 쪽으로 업무를 하게 되었고요. 보안 관제, 그다음에 장비 운영, 보안 장비 운영, 현재는 녹십자에서 보안 담당자로 뭐 모해킹도 수행하고 해킹 사고 대응도 하고 좀 보안 정책에 대해서 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기대학교에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가기 전에 아쉽게도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가서 정보보안 길을 걸었는데 이렇게 유능한 학생분들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토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약간 매뉴얼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거를 전달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현업 보안 쪽에서 어떻게 보안의 업무를 하고 어떻게 보안의 이슈를 대응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매뉴얼적인 내용입니다. 그 정보보안은 크게 세 가지 트라이앵글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바탕으로 정보보안이라는 그런 트라이얼이 생겼는데요. 기밀성이라는 내용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의 정보가 시험 정보가 어느 특정 서비스를 통해서 내 시험 점수는 얼마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근데 그런 서비스는 그 개인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것이고 무결성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험에 책정된 나의 학점이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용성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어느 누구나 학생 기준이겠죠. 어느 누구나 상시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정보보안은 어떻게 커지고 기업에서는 저걸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똑같습니다. 뭐 학교도 똑같고 일단은 정보보안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면은 금전적인 손실이 가장 피해가 크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뭐 사용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가 다운되면 이제 수강 신청 때나 큰 이슈가 돼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그거에 따른 복구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정보보안에서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평판, 외부에서 우리 경기대학교를 바라봤을 때, 외부에서 제가 소속된 회사인 녹십자를 바라봤을 때, 저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해킹당하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녹십자는 제약회사다 보니까 R&D 연구 자료, 그다음에 임상 실험 이런 자료들이 가장 내부에서 유통되는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게 외부에 오픈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기업에 손잡는 그런 기업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평판, 신뢰도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들어서 이제 법적인 규제가 좀 생기고 있긴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에는 기업이나 기관이 해킹을 당해도 그래서 약간 이런 태도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니네 해킹 당했는데 개인정보가 많더라? 근데 니네 법적 규제에 따르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 과징금, 과태료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뉴스에 기사화가 되고, 그 상장된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 자체가 떨어지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4번 지적재산이나 기밀보호,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자료, 영업비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게 나의 우리 회사의 경쟁사로 넘어갔을 때 저희의 노하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는 이제 영향력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겠죠. 그리고 당연히 내부 운영 안정성, 내부에 해킹을 당하면 서비스들 자체가 안 돼 버리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생산성도 저하되고, 학교 입장에서도 갑자기 PC가 안 돼요, 서비스가 나의 학점은 몇이에요, 이렇게 다 수기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표준준수도 법적 규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해킹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뭐를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싶어서 악성 코드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생각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악성 코드라는 거는 이제 PC나 서버들이 처음에 도입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호기심에 장난에 시작된 그러한 형태로 악성 코드를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옆 사람 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특정 프로그램이 복제를 계속해서 디스크를 가득 채워서 PC를 사용 못하게 그러한 장난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계속 발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크립토 마이너라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채굴을 이제 서버나 PC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상대방 PC를 감염시켜서 거기서 채굴되는 그 비용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악성 코드까지 좀 나오게 되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기업, 공공기관 모든 업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가 요즘에는 좀 유포가 되고 주요 특이사항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가 실행이 되면 그 해당 PC만 아니라 그 PC에 물려있는 네트워크 모든 자산에 랜섬웨어가 퍼지고, 그 랜섬웨어가 동작을 하게 되면 모든 파일이 잠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엔 실습을 하려고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랜섬웨어를 하나 만들어서 제 거 테스트에 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이제 EXE라는 파일명으로 유포되지는 않고 뭐 한글 문서, 워드 이런 확장자 명으로 유포가 되고 사용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형태로 배포가 되고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문서가 암호화가 됩니다. 암호화가 되면은 이제 열리진 않겠죠, 당연히. 다시 다시 이제 복구화를 해서 뭐 제 거 파일이 열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 좀 기업이나 좀 난감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약사 다행히 저희는 피해갔지만 제약사 네 곳이 랜섬웨어가 걸려서 좀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웹 호스팅 업체라고 해서 그 나야나라는 이러한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랜섬웨어가 한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때 저도 기억이 남아가지고 랜섬웨어가 걸렸는데 패스워드 키를 복구화가 안 되는 랜섬웨어다 보니까 복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기사화도 크게 됐지만 결국에는 서비스를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외주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다 항의를 했겠죠. 소송도 걸었고 왜 갑자기 서비스가 안 되냐, 니네 때문에 우리 거 물품을 팔 수가 없다, 이러한 서비스 소송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경기대학교에서도 당연히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재직자 임원들도 메일이나 PC를 사용할 때 주의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랜섬웨어가 퍼지면은 이제 보통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사진들 많이 갖고 있고 회사를 재직 중인 사람들은 자기 이력을 위해서 공부를 해왔던 그런 흔적들이 다 워드와 문서와 엑셀화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잠겨버리면은 답이 없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예로는 해당 랜섬웨어를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해봤자 그 암호화 키가 복잡해서 풀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좀 매개체 경로를 좀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SNS,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도 많이 DM 가짜 링크를 많이 받거든요.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도 그 링크를 잘못 들어가면 저런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가 퍼질 수도 있고 또 동일하게 또 피싱 문자나 도박 사이트 이런 쪽 가면은 되게 안 좋은 링크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링크들을 좀 주의하는 게 일반적인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랑 발생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은 물론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정보보안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제 사이버 공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추세로는. 그래서 이제 가장 타겟은 국가기관망, 원자력, 수력 그런 쪽을 공격을 할 거고 일반 유저들이 대화, 매체를 할 수 없게 통신망을 또 주요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사이버 공격도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모든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삐삐를 사용을 하는데 폭발한 것을 좀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도 사이버 전쟁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주요 공급망을 타겟으로 공격을 해서 그걸 정지시키거나 무력화하는 게 목적도 있지만 또 SNS로 사이버 공격을 또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좀 우도적인 위치에 좀 올라갔을 때 아니야 이제 뭐 동서방 국가들한테 SNS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어 이러한 또 가짜 뉴스를 또 배포하는 이러한 부분도 사이버 공격의 일종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킹 이슈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교수님들이나 뒤에 계신 임직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7 디도스, 320 사이버 테러, 북한발 공격으로 확인을 했었고 디도스라는 공격을 통해서 맨 처음 보여드린 정보 보안의 트라이앵글 중 가용성 부분을 공격을 한 건데요. 디도스 공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서비스 중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리소스 예를 들어서 PC에 메모리가 가득 차면은 PC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러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한 디도스 공격이 좀 이슈가 많이 돼서 저도 기억나는 거는 이때 뉴스가 너무 기사가 크게 되니까 정보보안 업계에 순풍이 불 것 같다.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되면 정보보안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럴 줄 알고 또 정보보안에 열심히 했는데 막상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은 삼성전자 소스코드 유출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는 거의 다 컴공과를 다니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스 코드가 이제 유출이 되면은 그 소스 코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자본이 모두 다 그냥 공중으로 분해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기업의 탑 순위에 들어가는 업체인데 해킹을 당해? 라는 이러한 평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슈를 보고 좀 삼성전자가 저렇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회사 재직하면서 좀 공격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피싱 메일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 정상 메일이고요. 왼쪽이 피싱 메일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표시는 해놓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피싱 메일은 I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삽입을 해서 이제 담당자가 메일을 받을 때 이거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A라는 회사의 담당자랑 B라는 회사의 담당자가 협업을 하게 되면은 뭐 계약서도 주고받고 뭐 그 계약서에 따른 뭐 거기 안에 계좌번호나 뭐 중요 파일들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체면은 도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한 뭐 중요한 파일들을 주고받을 텐데 해커들은 통신을 하고 있는 그 라인을 훔쳐보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피싱 메일, 그러니까 담당자가 업무가 많으면은 이 메일을 보고 보통 안 보거든요. 이게 당연히 앞에 네이밍이 내가 주고받던 업체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러겠지 하고 받았던 그 사례인데 이
안에 PDF 내용은 이게 인보이스 PDF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랑 주고받던 중에 그러면 이제 우리랑 협업을 할 거니까 우리 업체한테 이런 돈을 줘라는 인보이스인데 인보이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계좌번호만 자기 해커 번호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피싱 메일로 싸서 이제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공격 사례는 보통 인터넷을 PC에서 사용을 할 때 브라우저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크롬, 엣지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 악성 코드 감염을 시킵니다. 이제 물론 원인은 그 사용자가 특정 URL이나 안 좋은 사이트를 배회를 하다가 악성 코드가 받아졌을 거고 그거를 실행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악성 코드의 목적은 브라우저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탈취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 로그인을 할 때 네이버 로그인할 때 계정 패스워드를 적어 놓잖아요. 저장을 많이 하잖아요, 사용자들이. 이런 정보들을 다 계속 긁어서 해커가 있는 사이트로 전부 다 보냅니다. 그러한 사례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만약에 회사 PC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있는 시스템 정보들, 그다음에 이 사용자는 뭐 개인 네이버 메일이나 뭐 카카오 이런 것도 전부 다 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속을 해보니까 진짜 그 패스워드가 로그인이 됐고 이 정보들을 모아서 해커는 다크웹, 딥웹이라는 곳에 계정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팔기도 합니다. 주요. 근데 이제 그런 악성 코드들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은 안에 PC 안에 있는 파일들도 수집을 합니다. 이 사용자의 직무, 뭐 레벨이 어느 정도 C레벨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긁고 계속 확인을 하고 이 사용자가 회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 거다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뭐 임원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사용자를 계속 이제 그냥 그 PC를 다 장악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피싱 메일도 그러한 형태로 받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고도화되는 좀 실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면은 해킹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서 그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경기대학교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사용자 PC에 프록시라는 그러한 설정을 켜고 특정 프로그램, 프록시 툴을 사용을 해서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접근을 할 때 컴컴 깔아서 좀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패킷을 잡아서 그 패킷을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서 서버로 다시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로 웹이나 모바일은 해킹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패킷 중에 하나인데 경기대학교에 접속을 할 때 이러한 패킷을 사용자 PC에서 보내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경기대학교 서버에 응답값이 나오고 웹페이지는 이렇게 띄워줘 라는 그러한 화면이고요. 해커들은 이런 걸 봅니다. 이 서버가 엔진엑스로 되어 있네, 구현이 되어 있네. 지금은 좀 그래도 조치를 좀 해놓으신 것 같은데 엔진엑스의 서버, 뭐 버전명 이런 게
대부분 응답값에 표현이 되거든요.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단순히 웹페이지로만 동작을 하니까 보이진 않겠지만 서버들은 그러한 형태로 웹해킹이나 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커의 타겟이 뭘까? 해커를 알아야 이제 보안의 관점에서도 대응을 하고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의 타겟은 뭘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해커의 타겟은 호기심과 돈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보안업계에 뛰어들 때 호기심, 해킹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저는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해킹 툴을 좀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남들보다 편하지만 좀 고레벨, 상위권의 랭크에 올라가기 위해 그런 식으로 저는 해킹을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해커도 재미를 추구를 해서 시작을 할 거고, 안 그러면 이제 기준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이득, 시스템 장악을 해도 또 다시 그건 돈이거든요. 랜섬웨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랜섬웨어에 걸리면 보통 PC를 켜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너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어. 근데 네가 이거를 풀 거면은 여기로 메일을 보내. 그리고 여기로 비트코인 얼마를 보내.가 요즘 좀 대세인데, 이거를 이제 아까 나야나처럼 보내는 경우도 사용자들이 존재하거든요. 존재를 하면은 해커는 패스워드를 주긴 합니다. 안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줘서 이제 풀게 만들고 또다시 동일한 취약점으로 그 서버나 PC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이제 그 돈을 줬다는 거는 그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해커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차, 3차, 4차 그렇게 감염도 시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 직무입니다. 이제 보안에도 직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 이번에 이거를 리스트를 뽑아보려고 했는데 리스트가 너무 많습니다. 15개까지 좀 나눠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 보안 테스트, 모바일은 좀 많이 쓰니까 트래픽 및 분석 이상 탐지, 이러한 롤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혹시나 여기서 정보보안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실 분한테 실수가 될 것 같은 게, 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기업에 롤은 있는데 그렇게 자리가 많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직무를 나누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쿠팡, 카카오, 삼성 이런 데는 레드팀, 그러니까 정보보안에서도 레드팀이라고 해서 공격만 해서 우리 회사의 취약점을 찾는 그런 팀도 있고, 블루팀, 방어만 하는 팀도 있고, 퍼플팀, 그 중간에서 조율하는 그런 팀도 있고, 좀 역할은 좀 다양을 해서 만약에 정보보안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자기 분야, 해킹을 하고 싶다, 포렌식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보안의 거버넌스를 챙기고 싶다, 정책을 챙기고 싶다,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 직무에 다가가는데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직무는 블루팀 쪽을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보통 여기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좀 칠판으로 저희 회사의 보안 구성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칠판이 없어가지고 다들 OSI 7계층은 아실까요? 이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적느라 엑셀에다 좀 적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OSI 7계층이라고 좀 나눠놓긴 했지만 이런 계층마다 커버할 수 있는 보안 장비들을 둬서 보안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런 장비가 7계층만 보안한다 뭐 이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두루 섞여 있지만 가장 좀 해당 라인에 맞는 장비들인데요. 보통 2계층이나 뭐 다 내부에서 움직이는 패킷에 대해서는 뭐 방화벽 2, 3, 4층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웹해킹, 해킹을 비유하면은 웹해킹을 통해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는 뭐 웹방화벽에서 보호한다. 그리고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좀 안티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은 전 영역에 해당되고 뭐 EDR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보안 장비들로 겹겹이 쌓아둡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어느 한 곳이라도 뚫려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해킹이 들어오기 때문에 쌓아두고 일반적으로 저런 장비를 세팅하는 팀이 따로 있고 사고를 대응하는, 그리고 항시적 보안 점검, 해킹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보안 취약점이 뭐가 있고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상세한 롤은 있는데, 이거는 뭐 궁금하시다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좀 화두가 되는 게 개인정보 같아서 그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개인정보를 기업에서 보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나 뭐 유통, 뭐 그런 사이클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 법적 규제가 최근 들어서 2010년도 이후로 법적 규제가 생겨서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문제가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많아서 나라에서도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는 2010년 전만 해도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른 인증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그 해당 사용자가 맞는지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릴까 싶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정보 보안을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아까 봤듯이 비밀번호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 다 동일하게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하나의 뭐 위협이 발생을 해서 정보가 뚫리면은 다 뚫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복잡하고 좀 변경을, 하나의 사이트는 그 사이트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비밀번호가 자주 쓰는 게 뭐 1234 QQ다 라고 하면은 네이버 접속할 때는 내 자를 붙이고 뭐 1234 QQ다, 뭐 카카오 접속할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잊어버리진 않지만 암호 보안성을 높일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피싱 메일입니다. 이제 여기 사용자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그렇지만 메일이나 문자에 보통 자기가 받아야 되지 않은 광고성 메일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아예 애초에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팸 처리로 그냥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기 머신러닝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특정 장비를 운영을 하는 와중에 차단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AI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보안을 지키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랜섬웨어 이벤트를 회사 PC에서 랜섬웨어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은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앙에 있는 보안 솔루션에 이벤트가 알림이 되고요. 이제 AI를 통해서 서버와 개인 PC와의 패킷을 모두 다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 PC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을 했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도식화해서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이 이벤트까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렇게 선택지도 다양하게 AI가 분석을 해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이러한 악성 코드는 악성 코드까지 다 포렌식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사용자의 계정에 관리자 권한 상승 스크립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분석이 자동으로 되는 그러한 형태로 좀 AI를 기업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가 컴공과니까 개발을 주로 많이 하실 거고 개발자, 백엔드, 프론트, 풀스택 개발자로 가실 확률도 있겠지만 또 정보보안 쪽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요즘에는 데브섹옵스라는 그러한 명칭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최근 전까지는 데브옵스 개발과 운영을 개발자들이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따라갔는데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보안팀에서는 개발팀에게 개발을 할 때 이러한 보안성을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해줘 이렇게 계속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데브섹옵스라는 개발과 보안과 운영은 하나다 이러한 좀 메커니즘이 생겨났고 개발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 보안팀은 개발팀에게 이러한 취약점 항목이 있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위협을 초래한다 라고 이제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웹해킹 중 하나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파라미터 계정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고 이 안에 해당 서비스의 DB에 관련된 그 SQL문을 삽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DB는 이 내용을 판단을 할 때 땡, 오어 1은 1이구나. 1은 1은 값은 true지. 그리고 그 뒤에 것은 주석 처리를 통해서 이 사용자는 1은 1, true니까 통과시켜.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을 우회하는 이러한 웹해킹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도 이제 여기어때라는 그런 숙박 어플, 숙박 어플 업체가 이러한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서 99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그러한 사례도 있고,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프록시 툴을 통해서 경로를 조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뭐 서버들의 정보가 나와 있고 그 파일 네임, 특정 내가 다운받을 파일 네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조작을 해서 서버의 계정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이러한 공격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듯 AI를 통해서 정보보안 쪽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뭐 챗 GPT나 클로드 같은 머신러닝으로 악성 코드나 피싱 메일을 만들 때 되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정보보안에서도 이걸 좀 활용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뭐 결론 및 요약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안 쪽에 이제 희망을 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커리어 패스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여기서 답해 주실 거죠? 네. 마이크 어차피 이게 나오긴 하는데. 네. 질문 좀 하면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은 사실은 이 시간 되게 졸린 시간이에요. 다 우리 알고는 있는데, 네,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모이기가 또 쉽지 않은 시간이긴 해서, 네, 우선 잘 들어주셨고, 고생해주신 우리 이영우 매니저님께 우선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쪽에는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Q&A 여러분들께서 주신 부분에 관련돼서 Q&A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Q&A 어떤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띄워놨고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정보보안 기술적인 부분에서 모두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모이해킹, 보안 장비 운영, 그다음에 보안 침해 사고 대응, 뭐 정보보안 기술 쪽은 좀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엔드 개발자를 희망하고 있는데 보안 관련된 지식이나 활동을 이력서에 넣게 되면 경쟁력이 될까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 아무래도 다 대기업 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 대기업 개발자들은 무조건 보안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에 관련된 지식이나 활동을 넣으면은 가산점은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하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백엔드 개발 업무의 보안적인 부분을 내가 고려할 수 있음을 어필하려면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은 해야 될까? 네, 좀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사 이상 어떤 분야의 석사를 밟으셨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요즘 말하는 케바케인 것 같고요. 그래도 보안 관련된 교육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뭐 잠깐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뭐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석사 학생도 있고 한데, 저희가 뭐 내년부터 ICT 안전융합 전공해서 네, 융합 전공이 네, 경기대학교에서 네,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 거 제가 있으신가요? 이제 보내주신 커리큘럼을 좀 확인을 했는데 네. AI와 관련된 커리큘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발자의 영역은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 좁아질 것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 개발자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에서도 개발자를 줄이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AI 쪽을 좀 더 활용하거나 그 핵심 코어 개발자 쪽을 지향을 하는데 도움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석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참고가 되시는 분들은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다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할 것 같은데 처음에 보안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게임에서 뭐 요즘 뭐 롤에서 말하는 다이아 챌린저가 되고 싶어서 해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보안 업계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 선택을 저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께도 말씀드립니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 저희 어릴 때 게임할 때는 뭐 게임이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아주 길을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네, 5번 질문 드릴게요. 개발 스택과 정보 보안 능력을 함께 기르는 것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게 메인이 개발 쪽을 희망하는 분의 내용이라면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개발을 하실 때 정보 보안을 염두하지 않고 개발을 하게 되면 정보 보안 팀에서 꾸준히 챌린지 받습니다.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만들었어? 네가 만든 코드를 보니까 너무 취약한데? 로그인 그냥 되는데? 다 뚫리는데? 이런 챌린지를 받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서 보안을 좀 염두를 하는 게 미래 메리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보안 관련돼서 취업 전에 어떤 걸 해보면 좋을지 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은 이제 지인들이나 많은 분께 맨날 받는 질문인데 보안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대기업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런 거는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보안이라고 하면 해킹 쪽을 취약점이나 모의 해킹 쪽을 좀 경험해 보는 게 요즘에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웹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런 거를 맛을 보고 진로를 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킹 경험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7번입니다. 군사보안, 아까도 강의하실 때 군사보안 관련돼서 네, 사이버 공격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군사보안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뭉뚱그려져서 그렇죠. 네. 군사보안도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과 크게 다르진 않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세밀화되어 있으나 이 질문의 의도가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좀 상세하게 좀 내용이 적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네, 혹시 여기서 손을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한 학생 혹시 여기 계신가요? 네, 혹시 추가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안 쪽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방산 쪽을 좀 진로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그런 게 여러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방산 관련해서 그러면 보안이 사이버 전 쪽으로 그 좀 취업을 가능할지 아니면 그냥 방산에서 그냥 정보 보안 쪽이 더 시장이 더 괜찮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방산 보안
이라는 게 그 방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방산업체도 정보 보안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굳이 뭐 방산이다, 뭐 금융 보안이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안 쪽으로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방산업체 쪽으로 취업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군사보안, 방사보안 따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이제 방산 장비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시큐어 코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쓸 텐데 그거는 그 아까 저기 잠깐 보여드린 취약점 교육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고 세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8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더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약간 질문을 좁혀드리면 초봉은 제가 4년제 대졸 기준으로 초봉은 어떻게 되고 네, 좀 소기업 혹은 대기업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균 연봉이라고 하면 이게 임원 연봉까지 다 합친 거라 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은 평균 연봉보다는 초봉, 초봉, 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흔히 알고 있는 네카라 쿠베는 6천에서 7천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정도면은 4천에서 5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균이라고 해서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초봉은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질문하신 분들,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 다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9번 질문입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단백질 구조 예측 딥러닝 모델인 알파폴드를 개발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가 있습니다. GC 녹십자 회사는 제약회사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내에서 이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AI 기술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시스템에 도입할 AI 기술이 있나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뭐 제약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은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챗 GPT 같은 그러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업계에 따라서 그 업계의 백데이터들을 AI에게 교육을 시키고 산출물들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킹의 종류와 공격 방법, 네,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공격을 예방하거나 막는 방법, 네, 궁금합니다. 종류를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안 장비들을 겹겹이 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는 방어는 되지만 아까 사용자 쪽에서 뚫리는 그러한 경우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들 인식 제고에 조금 힘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변화 관리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1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의 전공 혹은 지금의 업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제일 많이 하셨는지, 그다음에 아까 계기는 말씀해 주셨지만 또 여러 가지 말씀 안 해주신 계기가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업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대학교 4년은 가장 술로 많이 보냈던 4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도 떨어진 것 같고요. 하지만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는 한 3시간씩 자면서 보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양분이 돼서 뭐 SK나 뭐 다른 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걸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사전 질문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보안 트렌드는 어떠냐라고 질문이 왔는데 사실 이 질문도 좀 사실은 범위가 좀 크죠. 그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네, 틀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안 트렌드는 자동화, 효율화, 그 다음에 뭐 AI나 머신러닝을 통한 그런 사용자들의 인력들을 최소화해서 비용은 최대한 아끼고
대신에 자동화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보안의 위협을 막자, 이러한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전으로 받은 질문은 이렇게 12개 질문 정도를 뽑았는데 혹시 현장에서 아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거는 좀 질문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가도록 할게요. 아, 저는 어떤 공부를 할 때 이제 실전 연습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전 해킹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좀 법적인 문제들도 좀 많잖아요. 실서비스에다 공격을 네, 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그걸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역시도 처음에 해킹을 할 때 실전을 했었는데 아주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해킹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해킹 방법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게 기업 쪽에서 연락을 왔던 그런 사례도 되게 많이 봐서 그건 조금 리스크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주로 도박 사이트에다가 많이 공격을 해봤거든요. 거기는 신고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또 도박 사이트는 자기네들끼리 그 경쟁 업체들이 또 있어서 보안 장비들을 또 잘 해놨어요. 또 뭐 그런 사례도 있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해킹 공부를 할 수 있게 웹 서비스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 여기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뭐 집에다가 뭐 VM웨어나 가상환경 하나 만들어서 웹페이지 하나 띄워놓고 테스트 해보는, 그리고 이제 내가 조치해보고 다시 공격해보고, 그러한 형태가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혹시 들으시면서 뭐 진짜 소소한 질문이라도 괜찮은데 이런 질문 해보고 싶다 있으신가요? 그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보통 어떤 사이트를 사용하나요? 전 any.run 사이트를 최근에 알았던데 여기서 계속 그 머레어 취약점 같은 것도 분석해서 레포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한번 머레어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일단 관련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할 때 정적으로 할 거냐 동적으로 할 거냐 두 가지가 나뉘고요. 정적으로 하는 거는 그 악성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들의 껍데기를 다 까는 정적 방식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적 분석을 할 때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을 해보면서 이제 어떻게 뭐 메모리는 어디를 참조하고 어떤 뭐 파일을 감염시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거는 거의 그러니까 서비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런 방안은 안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기네들이 분석했을 때 이런 내용이다라고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하실 거면은 스스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랜섬웨어를 VM웨어에서 네. 그 분석을 하다가 네. 만약에 실수를 해서 그 안에 파일이 다 네. 감염이 되면은 그 이전 스냅샷으로 네, 맞습니다. 복구를 가능한 거예요? 그럼? 네, 스냅샷을 복구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할 때는 보통 VM웨어로 뭐 하이퍼V나 이런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서 동작하도록 공부를 많이 하죠. 추가적으로 그 VM웨어에다가 그 네트워크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희 로컬 컴퓨터 안에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모드가 또 있는데 뭐 브릿지 모드, 나트 모드 이렇게 있는데 네. 끊어놓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건 네. 당연히. 만약에
그걸 브릿지 모드로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IP 타임에 이 PC는 한 대밖에 없지만 여기 한 대 가상으로 더 있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여기서 악성 코드 실행시키면 당연히 여기도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니까 VM웨어나 하이퍼바이 이런 거 쓸 때는 무조건 네트워크는 단절된 상태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와이어샤크로 그냥 네트워크 패킷은 그냥 가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1차적으로 VM웨어에 그 인터넷은 다 끊어놓고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